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내년 시험을 향해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여러분들 인문특강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건 뭐 정규직인 과정이라기보다도 오늘부터 시작할 이 본격적인 과정에 있어서의 하나의 기초를 닦았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제가 강조드렸다시피 그 인문특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본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그 인문특강을 먼저 듣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인문특강을 반드시 여러분이 듣고 이 기본 강의로 넘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특강과 중첩되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설명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은 반복해서 강의가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그 교재를 다 가지고 계실 텐데 목차를 먼저 한번 잠시 보실래요? 그 전체적인 목차 흐름을 보시면 아마 인문특강 때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법의 전체 체계가 고스란히 이 목차에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보면 총 1편, 2편, 4편, 5편, 6편으로 총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1편부터 5편까지가 총론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제 6편이 이제 강론, 경찰행정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아마 인문특강 때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만 행정법은 법치 행정 이걸 놓고 이제 국가와 국민이 싸우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리고 행정법은 행정,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다. 그래서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이렇게 구성된 거 기억나실 텐데요. 그래서 그 목차에 보시면 제2편이 행정 작용돼 있죠. 그 다음 제5편에 보시면 행정 구제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서 행정조직법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 작용안에 곁다리로 같이 붙여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것이 거기 제3편에 보시면 행정 절차 정보 공개하고 제4편의 실효성 확보 수단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문특강을 여러분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이 목차 구조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쉽게 이해가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편 행정법 통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그 행정법 통론의 목차가 크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제1장에 보시면 행정이라고 되어 있고, 제2장이 행정법, 그 다음 제3장이 행정상 법률관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 행정법 개념 정의해 보면 결국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하고자 만든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1장에서 먼저 행정을 배우고 그 행정을 규율할 행정법이란 놈이 도대체 어떤 속성이 있는가를 제2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3장은 뭐냐면 제가 인문특강 때도 강조했습니다만 법은 일정한 경우에 한 사람한테 권리를, 한 사람한테는 의무를 배분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순간 빌려간 사람은 법이 부여하는 부담을 느끼게 되죠. 그걸 의무라고 그러는 거고, 빌려준 사람은 돈을 달라 할 힘을 민법으로부터 받게 된다고요. 그걸 권리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의 관계가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부른다고요. 법률 관계는 곧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행정법도 똑같아요. 행정법에 의해서 국가 쪽이 권리를 갖는다면 국민 쪽은 의무, 또 그 반대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법률 관계, 그걸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부른다고요. 민법에서는 사법상 법률 관계가 되겠죠. 민법은 사법이고 행정법은 공법이라고 불리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제1편 첫 번째 행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2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제1장 행정인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출발되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자, 이 행정, 이걸 규율하는 법이 이제 행정법이라고요. 그죠? 자, 이 행정은요, 여러분들, 뭐, 입문 강의 때도 제가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예, 절대군주 시대 때도 행정은 있었고요. 오늘날도 행정은 당연히 있죠. 국가가 하는 행위가 행정이기 때문에, 그때 절대군주 시대 때는 이 법에 의해서 지배받는 행정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걸 인치라고 그러고, 이제 오늘날은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법치 행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잠시 한번 보시면, 결국 과거에 왕이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있겠죠. 자, 이때도 이제 국가는 당연히 행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때 행정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왕이 마음 내키는 대로 행정을 했다고요. 이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이건 인치의 시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법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왕이 가장 좋아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왕은 그 당시에 상비군, 자기 수족으로 쓸 군인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거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었을 테니까. 그럼 이건 결국은 이건 돈이 필요했고, 결국 사람이 필요했겠죠. 이 돈과 사람을 국민으로부터 마음대로 뺏어갔다고요. 인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만을 품고 들고 일어난 것이 이제 시민혁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자기들의 대표자인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국회를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법을 만들어서 가죠.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이제 왕이 이 행정을 할 때 이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 행정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치 행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행정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법이죠. 그래서 결국은 행정법, 이 법이 행정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돈이라는 결국 세금 부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징병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뽑은 대표자가 만든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무슨 시대로 갔다 이제 법치 시대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행정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오늘날 행정법을 이해하는 기본 열쇠는 법치 행정이라고요. 그래서 국민은 국가 쪽, 이쪽은 이제 국가겠죠. 국가 쪽에서 행정을 할 때 이 법에 따라 했냐 안 했냐를 놓고 국민이 체크하게 되죠. 법에 따라 했으면 국민은 따라야 되고요. 법에 따라 하지 않았을 때는 이건 법치 행정에 반한다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게 행정법의 문제예요. 결국 행정법은 법치 행정을 놓고 국가와 국민이 싸우는 거다. 이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행정이 법에 따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A는 어디로 간다고? 이제 이 법에 따라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해주는 사법부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럼 이쪽이 뭐가 되겠죠? 행정부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사법부가 되고 국회가 되겠죠. 이게 권력 분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력이 분립되는 과정에 이 행정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권력이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절대적이라는 거, 그거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도대체 행정법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만무하죠. 알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행정법의 규율 대상으로서의 행정, 행정법이 규율받지 않는 행정은 역사상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행정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은 이렇게 권력이 분립되는 과정에서 법치 행정을 갖고 나오게 됐다는 점을 인식을 하시라고요. 이렇게 권력이 쪼개지는 것을 우리는 권력 분립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부분을 제가 갖고 앞부분에 잠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제1절 행정에 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법, 그 부분을 딱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행정법의 규율 대상으로서의 행정, 즉 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칙, 법치, 이 법치주의, 즉 법에 의해 다스린다는 생각이 지배를 해야만 행정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마음대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 따라 한다. 그래서 권력 분립, 그 다음 법치,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결국은 행정법이 등장하면서 이제 행정은 법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는다. 그래서 법치 행정이 만약에 붕괴되잖아요. 그럼 행정법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서 행정은 이 법에 따라서 한다. 이게 법의 기속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법의 기속을 강하게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까지? 그런데 행정 중에서요, 이 법의 기속을 거의 받지 않는 행정이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해서 놓은 것이 지금 최근에 뭐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해서 통칭이란 말이 각종 언론에서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이 이제 지금부터 보게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강하게 법의 기속을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예외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행정 중에서 이 법의 기속이 이렇게 없어져 가는 행정작용이 있더라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통치행위라고 부른다고. 통치행위.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이 법치행정에 대한 어떤 예외 현상으로서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겁니다. 법치행정의 예외 현상으로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죠. 그 제2절 통치행위 바로 위에 보시면 그 법에 의한 기속이 강하다는 점에서 보통의 행정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 성격이 강하여 법에 의한 기속이 약한 통치행위와 구별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행정이에요. 국가가 하는 행위라고요. 행위인데 보통의 행정은 법에 의한 강력한 지배를 받아요. 강력한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당연히 행정을 할 때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다음 이 행정이 이 법에 반하게 되면 아까 사법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고요. 사법 통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통치행위는 이 사법 통제가 안 돼요. 우리가 사법 통제가 안 되게 되면은 그건 법치가 될 수 없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라고 하지만 만약에 법을 안 지켰을 때 그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으면 법은 있으나 마나하죠. 누가 지키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통치행위도 행정작용인데 보통의 행정작용은 법의 기속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일단 법도 지켜야 되고 만약 안 지켰을 때는 사법 통제를 통해서 제재를 받는다고요. 그런데 통치행위는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행위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통치행위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족쳤어요. 그럼 족침을 받은 국민은 법원에 가봤자 구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이런 문제가 빚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치행위로 볼지 안 볼지, 통치행위로 보더라도 또 일정한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또 통제가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행정법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2페이지에 보시면 그 제2절 통치행위 있죠. 이게 통치행위가 이제 그런 의미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통치행위는요, 결국은 이제 정치적 판단을 그 나라 대빵이 내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계엄 선포를 왜 하겠어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엄을 선포하지 않은 계엄 선포라는 이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현재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그게 이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 고려해가지고 지금 보통의 법치를 가지고는, 법치적인 방법으로는 그걸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려가지고 뭔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법치를 한 발 물러서는 거죠. 물러서지만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양보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통칭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공동체를 더 작살내버리게 된다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지겠죠.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또 이런 거 보세요.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에도 계속 많이 일어나지만 뭐 툭하면 사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대통령이 무슨 특별 사면했다. 법원에서 이 친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대통령이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권력 분립 관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럼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사면을 결정했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국민 대통합 차원, 이게 다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단순한 법치라는 이 잣대만 들이대가지고 그게 잘된 일, 못된 일을 법원에서 재판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날아갈 수 있다는 고려하에 인정해보겠다는 게 통치행위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아무리 통치행위일지라도 통치행위가 원래 의도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뭔가 더 좋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공동체를 오히려 작살내버리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그건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순수성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법치를 한 발 후퇴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통치행위의 기본 메커니즘입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러면 그 제2절 통치행위 부분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학습 가이드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통치행위로 넘어오는데 제1장 행정에서 행정의 의 부분을 일단 살펴본 겁니다. 행정의 의는 살펴본 겁니다. 이때 행정은 그냥 행정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받는 행정. 그게 이제 어떤 과정을 밟아서 나왔는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행정 중에서 특이한 행정이 있더라는 거죠. 즉 법칙 한 발 물러서는 그런 행정이 있는데 그걸 통치행위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제2절에 1절이고 통치행위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통치행위는요, 뭐 여러분 시험의 성격상 이건 사례 문제로 좀 출제되기는 좀 힘들 거고요. 약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시사적이기도 하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실 때는 이런 가정하에서 이걸 보셔야 통치행위가 뭔지가 훨씬 더 쉽게 와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건 기본적인 정치적 고려를 통해서 더 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법치를 한 발 물러서게 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학습 가이드에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계엄 선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사면도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계엄 선포 사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계엄 선포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려가지고 정상적인 법치 형태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어떤 이익을 구현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행동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 선포했다고 해서 이 자체가 바로 뭐 문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계엄 선포도 통치행위라고 보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또 지켜야 될 한계가 있다고요.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떤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 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사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약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약술로 나오면 이제 답안지에 여러분이 포인트로 쓰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죠. 법치 행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과연 법치를 후퇴시킬 수 있겠는가? 후퇴시키겠다는 게 지금 통치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쟁점거리가 될 거예요.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또 일정한 한계를 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무분별한 통치행위로 인해서 오히려 공동체가 더 작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계가 설정되고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났을 때는 또 어떤 통제를 통해서 이 통치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심을 두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약술 문제로 놓으면 통치행위의 인정 여부, 한계, 통제 이걸 중심으로 답안을 구성하라고 제가 학습 가이드에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통치행위에서 서술 부분에서 이 통치행위의 의 부분이죠. 먼저 의 부분인데 개념은 딱 두 가지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 답안에 쓰실 때 개념은 정확하게 쓰도록 하세요. 그게 첫 인상이에요. 개념이 대충 해서 이렇게 잘못돼서 기술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통치행위는 딱 두 마디만 들어가면 돼요. 그 첫 번째 줄에 고도의 정치성. 보통의 행정작용에 비해서 정치적 요소가 강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줄에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제가 아까 법치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법을 안 지켰을 때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사법 통제를. 근데 거기서 빼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이게 안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래 법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늘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일단 법치 행정이 되려면 법률 적합성을 가지고 법률 적합성. 즉 행정이 법에 적합하게끔 해야 되고요.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구제가 되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 갖춰져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법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행위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 부분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통치행위 개념의 키워드는 딱 두 개예요. 고도의 정치성. 정치성 플러스 사법 통제가 안 된다. 이 두 마디가 반드시 답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나 여기까지? 네, 좋습니다. 아까 예등급 보면 대충 기억이 나죠. 뭐 여러분들 계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계엄 선포를 했어요. 계엄 선포 때문에 뭐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A의 권익이 침해됐다 합시다. 권익이. 그럼 A가 이 계엄 선포 자체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없애주세요라고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한든지 아니면 계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입문 강의 때 배우셨겠지만 구제는요. 이 작용 자체를 공격하는 거. 이게 우리가 존속 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이 작용으로 A한테 발생한 결과. 이 결과는 크게 두 개죠. 뭐 재산, 그 다음 비재산 피해하고, 그 다음 위법한 상태.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하는 게 여러분들 뭐 국가배상이나 국가배상, 뭐 손실보상 이런 게 있고요. 이건 이제 결과제거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텐데.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이 소송을 맡은 법원이요. 그럼 결국 이걸 취소시키려면 이게 위법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이 계엄 선포가 위법인지 아닌지를 재판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 계엄 선포를 무슨 행위로 보게 되면 통치행위로 보게 되면요. 이 소송 제기해봤자 판사는 재판 자체를 못해요. 못하고 그냥 각하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게 통치행위의 원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보게 되면 취소송을 제기하잖아요.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이걸 통치행위라고 인정하잖아요. 통치행위로 인정해버리게 되면 재판 자체를 안 하고 돌려보내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각하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계엄 선포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을 과연 받아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대법원은 부정해 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긍정하는 쪽으로 바꿨죠. 네, 이 국가배상 부분은 좀 이따 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국가배상은 이 계엄 선포 자체를 공격해서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계엄 선포는 그대로 두고 이것 때문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의미 있는 건 이 자체를 아예 날려버릴 수 있겠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국가배상에서도 인정이 되려면 계엄 선포가 위법이라는 게 밝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법원이 또 재판이 돼야 되는데 재판이 안 된다는 논리로 서게 돼버리면 국가배상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게 특이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통치행위에 대해서 자꾸 통제를 가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 3페이지 보면 특징이 나와 있죠. 키워드 체크하실래요? 위법성 심사 배제.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재판을 한다는 건, 이 지송을 한다는 것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우리가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통치행위가 되면 기본적으로 사법 통제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냐 없냐를 아예 판단하는 자체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위법성 심사 배제, 그 다음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 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줄이면 법치행정 원칙에 대한 예외다. 그걸 딱 체크하시면 되죠. 우리가 법치행정이 정확하게 지배를 받게 되면 법을 어겨서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위법하다면 취소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건 법치행정의 예외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으로 오시면 그 논의의 전제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논의의 전제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법치주의 내지 개인의 권리보호 제도가 발전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통치행위라는 건 기본적으로 재판에서 빼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재판에서 뺀다는 것은 예외적인 거. 우리가 사법통제, 법치가 제대로 되는 나라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법통제가 되는 나라에서 예외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통치행위잖아요. 그런데 사법통제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나라에서 사법통제가 안 되는 예외를 인정한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치가 제대로 되어가지고 사법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되는 나라에서 정치적 고려하에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예외를 인정해 보겠다라는 게 통치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구조상으로 먼저 이게 전제가 된 나라여야 되지. 아예 법치가 안 된 나라에서, 법치가 안 된 나라는 어차피 사법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또 사법통제 안 되는 걸 만든다? 그 미친 짓 아니에요. 그죠?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치행위를 논하려면 이게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이 전제하에 예외를 긍정, 이 예외 긍정한 것이 이제 통치행위다. 이렇게 가게 될 테니까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3번에 보시면 논의의 전제에서 이 말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이번에 각국의 실태인데요. 과연, 그럼 지금 이거 법치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치에 반하는 걸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이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각 국가들마다 다양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치행위는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출발이 된 건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통치행위가. 근데 오늘날은 전 세계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대면서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판례도 그리고 학자분들도 기본적으로 통치행위는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우리 실정법에서 명시적으로 통치행위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헌법에서 인정한다는 말도 없어요. 자, 어쨌든 각국의 실태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그 프랑스는 사법적 자제, 그 다음 미국은 권력 분립, 영국은 대권행위, 이런 이론적 근거하에서 통치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로마자 3번이에요. 그럼 과연 이런 법치에서 벗어나는 이런 통치행위라는 행정을 과연 법치국가에서 우리나라도 법치국가인데 거기서 과연 허용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약술 문제로 나온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로마자 3번의 통치행위 인정 여부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